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깨끗한 시설, 전문 의료진, 24시간 돌봄.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양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서서히 갉아먹는지, 그리고 왜 그곳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사의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밥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식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에, 정해진 음식이 제공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그때 먹어야 하고, 조금 더 먹고 싶어도 그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식욕이 있어도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식욕이 없어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음식의 온도입니다. 대량 조리로 인해 뜨거워야 할 음식은 미지근하고, 차가워야 할 음식은 미온해집니다. 평생 식사 때마다 누렸던 그 작은 기쁨, 뜨끈한 국물의 온기, 갓 지은 밥의 향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수면의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집에서는 피곤할 때,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죠.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일찍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늦잠을 자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 모든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깨워지고,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불면증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낮잠이 와도 참아야 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생활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약물 복용의 문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집에서는 우리가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약의 복용 시간을 조금 늦추거나 앞당길 수도 있었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의 상태나 컨디션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약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약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 소지품의 제한도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들, 애지중지하던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허용되는 개인 물품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몇 개의 작은 서랍장 안에 구겨 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집에서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고, 비가 오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가 실려오는 바람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처마 밑 풍경 소리에 더위를 잊었으며, 가을에는 낙엽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세월의 흐름을 느꼈고, 겨울에는 첫눈 오는 날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 모든 자연과의 교감이 차단됩니다. 창문은 대부분 잠겨 있고, 에어컨과 난방기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온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오직 TV 화면이나
달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와 신앙생활의 제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 다니던 교회나 절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아침마다 하던 기도도, 저녁마다 읽던 경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도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틈틈이 텃밭을 가꾸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단체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활동들을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개성과 취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율성을 잃는 것도 큰 상처가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지갑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돈으로 손주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이웃과 차 한잔하면서 다과도 나누고 절약해서 모아둔 돈으로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경제적 자유가 사라집니다.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제한되고 모든 지출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과자 하나를 사는 것도,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존심을 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아와 방해는 그들의 존재가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생명체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 책임감 있는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포기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됩니다. 수십 년간 한 동네에서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웃들과의 소중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던 산책 친구들, 시장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가게 주인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아온 이웃들,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답은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돌봄입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가족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케어와 가정에서의 돌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필요한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은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견디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자유입니다. 집에서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며 이웃들과 교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의 모든 공간에는 우리의 기억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완벽하게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욱 소중하게 보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퇴직을 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원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라며 체념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친구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흐려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모습만을 비추게 되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어둡고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거울이 흐려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시계 소리입니다. 똑딱, 똑딱. 이 단조로운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고 기다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뿐입니다. 깊어가는 고독은 마치 겨울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외로움으로 시작됩니다. 저녁 무렵이면 문득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이 시간에 전화하면 폐가 되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시작된 일이지만 점차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 방식이 되어갑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조언을 하고 뉴스를 보며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광고 속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없으니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머리를 빗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점점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그것은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 함께 걷는 노인들,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이웃들, 그들을 보며 한숨만 깊어집니다. 나도 저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가 마음 한켠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닫히는 기억의 문. 우리의 기억은 마치 커다란 저택과 같습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고 각각의 방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즐거웠던 순간들, 직장에서의 성취감, 친구들과 나누었던 웃음소리,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들이 각자의 방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억의 방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때 그 일 기억나? 하는 한마디에 오래된 방의 문이 열리고 잊고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들은 하나둘 닫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끔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많은 방들이 잠겨버립니다. 더 이상 그 추억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던 순간들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면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마치 오래도록 열리지 않은 방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의 기억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현재의 기억도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일상에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계기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단조로운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억의 상실은 단순히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불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몸.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마치 성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웃음소리, 대화의 즐거움, 함께하는 식사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자연스러운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방어막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기도 잘 낫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았을 가벼운 기침이 몇 주씩 이어지고 작은 상처도 더디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는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의 그 설렘과 즐거움이 사라지니 식사는 그저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영양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면역력 약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밤잠도 깊이 들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잠들기는 힘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며 아침에는 더욱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네 번째, 달라지는 시간. 시간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인데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간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큰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버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달력을 보며 며칠이나 지났는지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몇 시간이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이 더 힘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휴일은 기다림의 대상이지만 혼자 있는 사람에게 휴일은 더욱 긴 고독의 시간일 뿐입니다. 거리는 한산해지고 전화도 오지 않으며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라지는 목소리.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물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지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불편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변화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봄날의 꽃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 속 이름들, 잊고 지냈던 친구들, 한때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 그들도 어쩌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떠오르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어색함을 넘어서면 오랫동안 잠겨있던 추억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관계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삶의 큰 상실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한숨 짓게 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때로는 벽에 걸린 달력의 빈 날짜들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움을 미화하거나 고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질적 자아.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필요, 직장 동료들의 시선. 우리의 삶은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처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순수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닌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진정한 발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짜 취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트로트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늘 단정한 옷차림만 고집했는데 알고 보니 편안한 운동복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 화려한 모임보다 더 즐겁다는 것, 조용한 독서 시간이 시끌벅적한 파티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 이런 진실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새로운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혹은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득 수채화의 매력에 빠지고 글재주가 없다고 여겼던 이가 시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놀랍도록 높아지는 관계의 질.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역설적으로 남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적인 모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소중한 이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인생의 진정한 의미나 서로의 내면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시간의 대화가 수개월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침묵 또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가 멈추면 급히 새로운 화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침묵을 나누는 것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잔소리나 간섭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짧은 전화 통화 한 번이 과거의 수많은 만남보다 더 의미 있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마치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기에 꾸밈없이 만날 수 있고 평생의 경험이 쌓여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세 번째, 시간의 주인. 관계가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시간의 사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늘 타인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라서, 명절이라서, 기념일이라서 우리는 늘 타인의 일정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른 이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의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별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낮에 낮잠을 자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따라 즉흥적인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책 한 권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의 여유로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치입니다. 새벽 공기의 청량함, 점점 밝아오는 하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독서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빨리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음미하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책을 덮고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한 구절을 놓고 하루 종일 사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남.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작은 오해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평가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누군가의 생일을 잊었다는 죄책감도, 약속에 늦었다는 초조함도 없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옷이 어울릴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로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분노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약속 시간에 늦어도, 예의 없이 행동해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5번째, 달라지는 삶의 깊이.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나 고독과 동의어였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도, 영화를 혼자 보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 속에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새벽의 첫 새소리, 햇살이 창문을 통과하는 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늘 존재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창문에 놓인 화분 하나, 오래된 찻잔 하나에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린 안경을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깨끗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구름 변화, 나뭇잎의 흔들림, 바람의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친밀한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더 이상 달력의 숫자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큰 배움이었음을, 아팠던 기억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나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르침은 더욱 강조되어 왔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착하고 희생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 재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고 필요할 때 돌려받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지만 결국 그것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희생하고 난 뒤에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 장보기를 도와달라는 요청, 이사를 도와달라는 신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중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자존감도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런 것도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방석처럼 계속해서 밟히고 눌리다 보면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변질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늘 그래왔잖아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의 모든 착한 행동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는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무리한 노동,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중 아무도 곁에 없다는 쓸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의 말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게 된다. 세상은 의외로 강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늘 조용한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견이 무시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싫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원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정할 때도,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때도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자기 표현의 어려움도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처럼 우리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변화합니다. 한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착하신 부모님 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가족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라는 말로 우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사회적 발언권도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서도 친목 모임에서도 우리의 발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전문 분야, 평생 쌓아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옛날 얘기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이 가장 뼈아픈 진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망과 상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그들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상처는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깊은 상처로 발전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 희생이 당연시되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배신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서도, 늘 도와주던 지인들에게서도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는 모습,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들,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결국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점차 비슷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채워져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이 모르는 사람의 감사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결국 삶의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시집가거나 장가갈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도 필요 없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살아있을 때만의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 없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했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면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된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 눈이 잘 보이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만족은 절대적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재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20억 원만 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남은 20억 원을 보고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괴로움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소유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혼과 독신 두 가지 삶의 경험을 모두 해본 사람이라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문제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계속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70대 노인이 그동안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은 지금까지 대성공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노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노인처럼 신중하려고 하지만 청년의 본질은 미숙함과 실수에서 배우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인의 본질은 원숙함입니다. 젊은이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노인의 장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도사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묘사되었듯이 지혜와 경험은 나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자신의 나이에 맞는 태도를 수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의 미숙함을 보며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그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몸이 상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쉽게 악화됩니다. 과도한 행동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얻어먹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사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습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재산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유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생활 공간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스스로의 몫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든 어미를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시골에서 소박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삶의 에너지는 봉사나 나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줄이고 스스로도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그 도움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강사는 강사료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나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움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